여러분 안녕하세요. 경제동물의 계량 9주차 1교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를 빼고 앞으로 4주만 더 하면은 강의를 끝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에는 기말고사를 보는 걸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강의 앞서서 지난주 선발 부분에서 교과서에 빠진 부분이 있어서 그걸 보충하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전 교과서에는 나왔는데 이번 교과서에는 빠져 있는데요. 이게 시험에 나오는 적도 있어서 아주 중요한 건 아니지만 쉬운 겁니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발 방법 중에 가계선발이라는 게 있습니다. 가계선발. 가계선발의 반대되는 개념은 뭐겠어요? 개체선발이죠. 그러니까 한 마리씩 선발하는 게 개체선발인 거고, 가계선발은 그 한 가족을, 한 계통을 통째로 선발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많이 나오는 표인데요. 자, 여기 보시면 가계가 1, 2, 3, 4 네 가지의 가 패밀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A, B, C, D, E, F, G, H, I, J, K, L 이렇게 네 마리씩 돼지예요, 돼지. 돼지의 한 배 새끼들입니다. 그러니까 전형매들인 거죠. 전형매. 뭐 이게 반형매일 수도 있고 전형매일 수도 있는데 이제 한 배 새끼들 중에 네 마리씩 모은 것들이에요. 그래서 네 가게가 네 복이죠. 네 가게가 있는데요. 한 배, 그 용어 중에 한 배 새끼를 뭐라 그러면 리터라고 합니다. 리터. 그래서 리터 사이즈라고 하면은 돼지의 리터 사이즈 그러면은 한 배 새끼 전체 수예요. 복당 산자수라고 말을 하죠. 그래서 리터들이 이렇게 리터들이 네 마리씩 네 개 가게가 있는데요. 이게 이제 체중인데 파운드입니다. 파운드. 어쨌거나 하여튼 체중이 이제 이 개별 한 마리 한 마리의 체중이 이제 이 수직선 위에 있는 거예요. 이쪽이 가벼운 거고 이쪽이 무거운 겁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갈수록 무거운 건데 이렇게 분포를 하고 있어요. 각각의 개체들의 체중이 분포를 하고 있고 가계 평균을 이렇게 매겨놨네요. 평균을 구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네 마리를 선발한다. 개체 선발을 한다. 네 마리를. 개체 선발을 한다 했을 때는 표현형이 제일 높은 거 네 개를 고르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높은 순서로 L, H, D, G 이렇게 네 마리를 높은 순서 선발하면 간단한 겁니다. 이게 개체 선발인 거고, 근데 가계 선발은 뭐냐면은 그냥 가계 평균이 제일 높은 걸 선발하는 거예요. 가계로 통째로. 그러면 거기서 좀 개 중에 낮은 게 있더라도 그 리터들이 자기와 그 같은 가게에 있는 다른 구성원들이 성적이 좋으면 좀 낮은 애들도 끼어서 같이 가는 거죠. 이제 그 이유는 뭐냐면은 그 가게가 그런 유전자를 갖고 있다는 가정하에서 그 당시에 표정이 낮아도 앞으로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 좋은 유전자를 갖고 있다고 가정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가게 선발을 하면 2번 가게가 선발되는 거죠. 제일 높으니까 이게. 그죠? 199로 제일 높고. 두 가게를 선발한다 그러면은 얘와 얘. 그러니까 2번과 4번 가게를 선발하는 거죠. 2번과 4번 가게를 선발하게 되는 거죠. 자, 한번 이렇게 슬쩍 보시면은, 이 2번 가게는 전반적으로 다 높은데 얘 하나만 약간 좀 능력이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얘가, 표현형이 비록 낮지만 얘가 이 가게에 전부 이 높은 체중의 유전자를 갖고 있다고 봐서 한꺼번에 선발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4번 가게는, 비교적 다들 높은 편이고, 이게 같이 모여있죠. 편차가 작은 편이에요. 그러니까 4번 가게도 되게 좋은 애들인 거죠. 그러니까 3번 같은 거가 이제 많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3번 같은 데는 어쩌다 하나 표현형이 좋았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얘네는 그래서 사실은 개체 선발을 해도 얘를 선발하는 게 옳은가에 의문이 생기네요, 솔직히. 뭐 하여튼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게 가계 선발이다. 그래서 가령 이런 표를 주고서 개체 선발을 할 때는 뭐뭐뭐가 선발에 네 마리 선발한다고 할 때 뭐뭐뭐 선발이 되는 것이고 이거를 가계 선발하면은 뭐뭐뭐가 또 선발이 되는 거냐 뭐 이런 문제가 나올 수도 있어요. 자, 그럼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오늘 할 내용입니다. 교배입니다. 교배.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가축 육조학 전체를 통해서 제일 중요한 건 바로 11장 선발과 12장 교배가 된다고 했죠. 만약에 시간이 없을 때 공부를 두 챕터만 해야 된다 그러면 11장, 12장만 이라도 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근데 이번 장 교배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중요한 대신에 어렵지 않습니다. 뭐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물학을 공부했으면 뭐 조금만 더 확장하면 되는 정도의 내용이라 뭐 복잡한 숫자 계산도 없고요. 어떤 방법들이기 때문에 개념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뭐 재밌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양도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자, 그럼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교배를 영어로 이제 메이팅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시스템까지 넣으면 교배 체계가 되겠죠. 교배 체계. 교배 자체로 말할 때 메이팅 또는 크로스라고도 합니다. 크로스. 그래서 우리말로는 교배 또는 교잡이라고도 말을 하죠. 그래서 교배에서 나온 애들, 교배종, 교잡종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이게 크로스 브레드, 이제 이게 브리드의 동사의 명사형이죠. 과거분사, 현재분사형이기도 하고 과거분사형이기도 하고 크로스 브레드 이렇게 퓨어 브레드 하면 이제 명사가 되는 겁니다. 무슨 종, 교잡종, 교배종, 순종은 퓨어 브레드, 교잡종은 크로스 브레드, 뭐 이렇게 인브레드 하면 근친종, 뭐 이렇게 말 얼마든지 붙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용어를 일단 알아두시고, 자, 교과서에는 뭐 교배의 방법, 교배 종류가 되게 많이 나와요. 막 뭐 다양하게 나오는 거거든요. 뭐 다양하게 막 여러 종류에 나와요. 헷갈릴 정도로 많이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그냥 아셔야 되는 건 크게 두 종. 제일 중요한 개념, 크게 대조되는 두 가지. 근친교배와 잡종교배. 교배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 이것만 아시면 돼요. 근친교배 종류가 있고 잡종교배 종류가 있는 거예요. 근친교배는 인브리딩이라고 하고, 인브리딩. 안에서만 브리드를 한다 이거죠. 잡종교배는 크로스 브리드, 이렇게 서로 교차해서 한다 이거죠. 그게 잡종교배입니다. 그래서 크게 개념은 이 종류가 다른 개념이 대조적인 이 두 가지 교배 방법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둘 다 중요합니다. 근친교배가 반드시 나쁜 거 아닙니다. 근친교배도 되게 필요한 것이고 적절하게 쓰고 유용한 것입니다. 그리고 잡종교배도 또 중요합니다. 당연히. 그래서 때에 따라서 근친교배와 잡종교배를 인브리딩과 크로스브리딩을 적절히 이용하면서 우리한테 유리한 품종으로 개량을 해나가는 것입니다. 이거는 이제 자세히 뒤에 들어가게 되는데 뒤에 계속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와 약간 다른 개념으로, 요거 약간 더 중요하지만 다른 개념으로 또 임의교배와 동류교배가 있어요. 그래서 임의교배는 랜덤 메이팅이라고 하고 동류교배는 어서터티브 메이팅. 책에는 분류교배라고 나오는데 동류교배가 더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임의교배는 뭐냐면 랜덤 메이팅 우리가 이미 나왔죠. 어디서 많이 들은 것 같죠. 하디 바인베르그 법칙에서 하디 바인베르그 파퓰레이션의 그 전제 조건 중에 하나가 랜덤 메이팅이어야 된다. 그러니까 어떤 애들끼리 교배가 순전히 그냥 확률적으로 동등한 확률로 돼야 된다 이거죠. 어느 한쪽을 선호하면 안 된다는 거죠. 몰리면 안 된다. 특정한 조건에 의해. 그 반대, 그게 임의교배인데 그 반대가 동류교배다. 어서터티브 메이팅은 어떤 끼리끼리 모인다. 가령 사람이라고 하면 뭐 돈이 많은 사람들끼리 결혼하거나 고학력자들 결혼하거나 이런 게 이제 대표적인 어서터티브 메이팅이죠. 그러니까 물론 가축에서도 어서터티브 메이팅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교배라는 거, 가축 개량에서의 교배라는 거는 당연히 임의교배가 아니죠. 동류교배는. 임의교배는 자연현상에서 일어나는 거죠. 자연현상에서 사실 완전한 임의교배는 아니죠. 나름 이제 거기서 경쟁이 일어나고 그러니까. 하여튼, 이제 그런 개념으로 볼 때는 임의교배와 동류교배, 이런 개념이 있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하여튼 중요한 거는 근친교배, 잡종교배입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 순서로 근친교배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잡종교배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잡종교배 의의에 대해서 할 거고. 그게 오늘 공부할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근친교배로 들어갈 텐데요. 자, 근친교배는 책에 어떤 의미가 있느냐, 언제 활용됐느냐에 대한 얘기가 쭉 나와요. 그래서 1, 2, 3, 4, 5, 6, 7이 있는데요. 이게 뭐 사실은 보면 서로 막 중복되고 그래요. 중복되고 그러는데 하여튼 이 내용은 아시면 됩니다. 이 뭐 대강 다 이해가 가실 거예요. 첫 번째로는 이제 유전자를 고정할 때 어떤 집단, 계통, 품종 안에서 유전자를 고정하고 싶을 때 좋은 유전자를 고정하고 싶을 때 근친교배를 쓴다. 당연하죠. 그걸 이제 계속 동형으로 만들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근친교배와 잡종교배의 그 두 가지 큰 차이점은 뭡니까? 근친교배는 유전자를 동형화하는 거죠. 호모자이고트를 많이 만드는 거죠. 호모화하는 거죠. 그래서 어린이 대립 유전자가 같은 쪽으로 같은 걸로 모이게 만드는 게 근친교배고 동형으로 만드는 것이고 잡종교배는 대립 유전자가 서로 다르게 만드는 거죠. 헤테로화하는 거죠. 서로 이형이 되게 만드는 것이죠. 그게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집단에서 좋은 대립 유전자로 동형을 만들어 버려서 이제 아무리 교배가 일어나도 계속 그 안에서는 그 집단 안에서는 그 유전자는 계속 그냥 우성 하나로만 계속 나오게 하는 거. 동형을 만들어서 그걸 이제 고정이라고 하거든요. 픽세이션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유전자를 고정할 때. 자, 요거의 반대 개념은 뭡니까? 그러니까 좋은 거는 고정하고 나쁜 건 없애는 거죠. 그러니까 열성 유전자는 열성 동형 유전자를 만들어서 자꾸 그러니까 열성 유전자가 우성 효과가 있다면은 우성 그 헤테로에 숨어 있으니까 우성에 의해서 완전 우성에 의해서 숨어 있게 되니까 동형을 만들어야지 열성 동형이 만들어지는 경우가 있겠죠. 그럴 때 열성 동형 표현형이 나타나는 거는 제거를 해서 나쁜 유전자는 또 나쁜 대립 유전자는 빈도를 줄이거나 없애버리는 거죠. 그러기 위한 거죠. 이거 1번, 2번은 사실 같은 말일 수도 있어요. 3번 계통교배에 활용한다. 그래서 라인 브리딩. 그러니까 이것도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계통을 내가 이제 큰 집단에서 좋은 애들만 모아가지고 좀 작은 집단을 만드는 거예요. 좋은 걸로 고정된. 그거 내가 그러니까 어떤 큰 집단에서 계통을 수립하는 거죠. 계통을 분리해내는 거죠. 그럴 때는 이제 그런 우수한 애들만 모아서 걔네들끼리만 교배시키는 거예요. 비교적 가까운 가족이나 친척끼리. 당연히 그게 인브리딩, 근친교배죠. 그러니까 근친교배를 통해서 어떤 한 큰 집단에서 작은 집단으로 분리시키는 거죠. 분리시키면서 그걸 고정해버리면 새로운 계통이라고 내가 부를 수 있겠죠. 라인 브리딩을 조성할 때 하는 것이고. 4번은 이것도 아주 당연한 얘기인데 돈이 없어요. 종축이나 정액을 살 돈이 없어. 그럼 뭐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집단 안에서 내가 보유하고 있는 가축 그 수 안에서 가족 안에서 교배시킬 수밖에 없죠. 그런 경우,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경우고. 자, 5번 가계 선발을 할 때. 그러니까 이것도 아까 라인 브리딩이랑 비슷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가계 선발에서 한 가게를 통째로 이제 선발을 하려고 하면은 가게를 분리를 해서 그 안에서는 서로 근친교배를 해야지 가게의 특징이 각각 나타나겠죠. 그리고 그래서 좋은 성적을 내는 애는 그 가게를 통째로 선발하는 거고. 그 다음에 검정교배는 사실은 1번, 2번을 하기 위한 게 6번인 거예요. 그러니까 검정교배를 통해서 나쁜 유전자의 유무를, 좋은 유전자의 유무를 알아내는 거죠. 그래서 열성 유전자 내지는 치사 유전자를 분리해내기 위해서입니다. 그 다음에 잡종 강세를 활용하기 위해서. 이거는 좀 약간 말이 이상하죠? 잡종 강세는 잡종 교배에서 일어나는 일인데 근친교배의 장점에 잡종 강세를 활용해서 근친교배를 한다. 좀 약간 이상한데 무슨 말이냐면 서로 다른 형질을 그러니까 어떤 형질에 대해서 서로 다른 그 성질을 가진 각각의 서로 다른 계통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근교계통. 근교계통 A, 근교계통 B를 만들어 놔서 그거 근교계통 A와 B를 만들 때는 근친교배의 방법을 이용하는 거죠. 인브리딩을 이용해서 그 각각 근교계통 A와 근교계통 B를 만들어 놓은 다음에 걔네들을 그러니까 각각의 여기는 A로 라지 A로 호모가 된 거고 여기는 스몰 A로 호모가 된 건데
그거를 그 두 계통을 교배하면 라인 크로스하면 잡종이 나오겠죠. 그러면은 그 걔네 잡종은 완전 100% 잡종이 될 테니까 잡종 광새 효과가 아주 높을 것이다. 극대화할 수 있다. 그래서 잡종 광새를 이용하려면 인브리딩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하셨죠? 자, 다음에 인브리딩의 한 분야가 순종교배예요. 퓨어 브리드, 퓨어 브리딩, 퓨어 브레드 브리딩. 순종을 만들기 위해서. 그러니까 인브리딩의 가장 대표적인 건 바로 이 순종교배를 하기 위해서 인브리딩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순종이라는 게 그러니까 이제 호모가 된 애들이죠. 유전자가 호모가 된 애들. 그래서 어떤 품종 안에서, 계통 안에서, 패밀리 안에 하여튼 호모가 된 애들, 순종. 그래서 C가축으로 쓸 애들. 그러니까 육종이 뭐라고 했습니까? C가축을 선발하는 게 육종이라고 했죠. 쉽게 말하면. 그럼 무조건 인브리딩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왜냐 계속 그 혈통을 유지해야 되니까. 그 유전자를 유지해야 되니까. 그래서 뭐 순종교배 당연한 겁니다. C가축을 만들기 위해서. 근데 요게 인브리딩인데 아웃브리딩이라는 또 말이 있어요. 그래서 인브리딩에서 이 부분만 인이 아웃으로 바꾼 건데 아웃브리딩이 잡종교배나 이런 거라고 보시면 안 되고 같은 품종인데 같은 순종인데 계통이 다른 애들인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경우를 그러니까 동일 품종 내 이계교배 이걸 아웃브리딩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계통 간의 크로스 브리딩이라고 할 수 있지만 이게 뭐냐면 이제 너무 근친이 되면 또 안 좋은 효과가 있잖아요. 뭐 이렇게 열성 동형이 나타나거나 또 능력이 떨어지거나 이러기 때문에 순종은 유지하되 근친도를 낮추기 위해서 또 동일 품종 그렇다고 해서 다른 품종을 섞으면 잡종이 되니까 같은 품종 안에 순종 내에서 다른 계통을 교배하는 것 그것을 아웃브리딩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순종이 돼 유전적 다양성을 보존하는 방법인 거죠. 그렇습니다. 이게 사실은 우리가 저저번 주쯤에 배운 것 중에 근교계수, 혈통계수 구항법 배우셨죠? 이제 그게 이제 그거를 고려해서 지금 이런 근친 교배를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순종 교배돼서 만들어진 C가축은 등록을 합니다. 혈통 등록. 왜냐면은 얘 혈통을 알아야죠. 그리고 보증이 돼야죠. 믿을 수 있어야죠.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 족보를 만들어 놓은 거죠. 일종의 족보를 만들어 놓은 것이고요. 서양에서는 이거를 굉장히 이제 오래전부터 해왔고요. 우리나라는 이제 근대적으로 등록을 한 거는 뭐 1960년대 이후, 70년대 이후쯤 됩니다. 그래서 그건 되게 이제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해야 되잖아요. 사람들이 믿을 수 있고 증명서가 또 나오게 되겠죠. 혈통 증명서가 나오는데 그런 걸 이제 보통은 협회에서 해요. 협회. 그래서 외국에는 품종별 협회 같은 게 있어요. 뭐 앵거스 협회, 헤어포드 협회. 그래서 이게 뭐 국가에서 공무원 기관은 아니고 그런 그 가축을 키우는 육종가들, 브리더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자율적으로 하는 거였는데 민간이 하는 거였는데 이제 우리나라는 전통이 없었으니까 그리고 우리가 국가가 주도해서 빨리 발전시키기 위해서 이제 우리는 공공기관으로 만들어 놓은 데가 있어요. 한국종축계량협회라는 데서 우리는 이제 여러 품종을 그러니까 여러 축종을 한꺼번에 해 왔죠.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애완견 같은 거 보면은 그게 이제 이 초기에 이런 혈통등록협회 가축에 외국의 혈통등록협회랑 느낌 비슷한데,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의 애완견 보면은 이렇게 뭐 품종별로 뭐 코커 스패니얼 협회 뭐 어쩌고 레브라더 협회 이런 게 있어가지고 자기들끼리 뭐 이 혈통증명서 나눠주고 이렇게 발행해주고 그러잖아요. 그런 겁니다. 그런 기능. 이제 우리 가축 이 축산업은 훨씬 규모가 크고 이게 이 경제적으로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이런 협회가 조금 더 공식적으로 있죠. 어떤 법으로도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사실은 요 밑에는 잡종교배에 속하는 건데요. 종간교배, 속간교배 뭐 이런 말이 있어요. 우리 그 생물의 분류 방법 아시죠? 종속, 과목, 강문계가 있죠. 그래서 그 종간 교배가 되지가 않아야 되죠. 사실은 원래는. 그러니까 종이라는 건 뭡니까? 종의 정의는 스피시스. 종의 정의는 서로 교배가 되는 그룹이에요. 교배가 되는 집단. 생식적으로 교배 가능한 재손을 만들어내는 그게 종이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다른 종 간에 원래 교배가 안 돼야죠. 교배가 되면은 같은 종이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이제 그러기 때문에 종간 교배가 되는 경우가 가끔 있긴 한데, 그런 경우에 그 종간 교배의 자손은 생식 능력이 없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개는 일대 교자 잡종을 태어는 낳지만 개가 또 새끼는 낳지 못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왜냐하면 염색체 수가 다 한 개씩 다르고 이래서 그 다음에는 이 생식세포 분열이 안 되는 거죠. 짝이 안 이루어져서 이 생식세포가 이렇게 분리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여튼 그런 연으로 인해서 종간교배종은 번식 능력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대표적인 종간교배종은 노새다, 노새. 암말과 수당나귀. 맞나요? 하여튼 노새 뮬이라고 합니다. 얘는 좀 쓸모가 있는데 얘가 노새가 노새를 낳지 못하는 거예요. 노새를 만들려면 계속 말과 당나귀가 따로따로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이게 종간교배고요. 이제 속간교배는 속은 종보다도 더 넓은 건데 사실은 더 윗단계의 범주잖아요. 근데도 속간도 교배가 되는 경우가 있다. 뭐 있습니다. 더 어렵겠지만. 근데 뭐 하여튼 축산에서는 지금 우리 실제로는 이거를 사용하진 않습니다. 특별히. 또 다른 종간교배 내지는 품종간교배라고도 할 수 있는데 어떤 경우가 있냐면 소가 이제 종이 보스타우루스와 보스인디쿠스 두 가지로 돼 있거든요. 생물학적으로 이제 보스타우루스는 유럽종 소들이에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 소들이에요. 보스인디쿠스는 저 인도 쪽에 있는 약간 물소같이 생긴 뿔이 길고 이렇게 더운 데 사는 애들, 그런 애들인데 얘네는 교배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한우는 이 두 개의 피가 다 섞여 있다라고 이렇게 지금 여러 연구가 나오고 있는데요. 요게 이제 이 종명, 속명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씁니다. 원래 이제 이거를 이탈릭체로 써야 되는데 필기체로 하면은 이탈릭이랑 구별이 안 되니까 줄을 긋는 그런 방법을 씁니다. 그래서 이게 종간교배의 또 다른 예다.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1교시는 여기까지 마치고요. 2교시에서 이제 잡종교배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